안녕하십니까, 이진권TV입니다.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라고 하죠. 이거 출범 못 시켜서 지금 안달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는 7월 15일에 출범시킨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미래통합당이 협조를 안 해주니까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이래 되는지 민주당의 그 법사위 소속 의원들 24일에 기자회견을 갖고요. 8월 중에 통합당이 협조해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거기에다가 위원 2명을 통합당이 추천해주지 않으면 이제는 법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협박성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그 김용민 의원은 이미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하기까지 했죠. 이 같은 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건 우리 당론이 아니다 이러지만은, 그렇게 우리 이런 대안이 있어, 이걸 이제 가지고 지금 협박을 하는 겁니다. 통합당 보고 당신들 우리 말 안 들으면 이 사람 지금 발의한 개정안 그거 우리 당론으로 해서 통과시킬 거야, 이제 이 말이죠. 통합당이 이렇게 공수처 출범을 저지할 수 있는 것은요, 법 때문이죠. 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7명으로 구성한다. 그 중에 3명은 당연직, 그러니까 법무장관하고 법원행정처장, 그 다음에 대한변협회장은 당연직이고, 나머지 4사람은 여당 교섭단체 2명, 야당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 이렇게 해서 7명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통합당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정당의 몫인 2명을. 그러니까 추천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게 된 것 아닙니까? 구성이 못 되니까 당연히 공수처장은 없는 거고, 공수처장이 없으니까 공수처는 출범을 못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제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안달을 하는 겁니다. 덩치에 걸맞지 않게. 그래가지고 8월 중에 통합당이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을 2명을 추천해주지 않으면 법을 바꾼다, 이제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김용민 의원은 법 개정안에 아예 통합당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후보 추천이 가능하고, 그렇게 해서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말이죠, 이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 그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그 주도적 역할을 누가 하겠습니까? 추미애 법무장관이 하겠죠. 그런 이제 공수처를 만들겠다고 저러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애초에 계산이 지금 잘못된 겁니다. 애초에 그 전번에 공수처 설치법 이것을 패스트트랙에 올릴 때 그때는 상대적으로 이제 의석이 부족하니까 외소 정당들, 이런 정의당이라든지 민생당 이런 정당들하고 전부 꿰어가지고 같이 하자. 우리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그거 선거법 줄게. 당신들은 공수처 이거 우리한테 협조해.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때 계산으로는 됐습니다. 왜냐하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이 의석 계산을 하면 거대 정당들은 의석이 확 줄어들고 외소 정당들은 의석이 크게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정의당도 그렇고 다른 정당도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한 그런 이제 수준이 될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바꿔먹은 거지. 그런데 미래통합당이 비례정당이라는 걸 만들어버렸거든요. 그 민주당은 절대로 안 한다 하다가 이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 잘하니까 나중에 자기들도 또 비례정당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러니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나만 한 게 됐지. 결국은 거대 정당들이 의석을 나누어 가진 것 아닙니까? 외소 정당들은 아무 이익도 못 받죠. 이렇게 되니까 어떤 민주당으로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야당 교섭단체의 추천위원 2명을 이제 추천할 수 있도록 줬는데, 만약에 통합당 말고 제2야당이 교섭단체가 됐더라면 하나씩 나누어 가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때 당시로서 봤을 때 정의당이 가장 말이죠,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정당으로 꼽혀 있었으니까 정의당은 우리 편. 이래 되면 미래통합당 기껏해 한 명밖에 더 추천하겠어, 이런 계산이 써 있었는데, 아니 미래통합당이 두 사람 추천권을 다 갖고 가버리게 된 거지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차질이 빚어진 겁니다. 위원 2명을 추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잖아요. 구성 요건이 안 갖춰지니까 5명 가지고 위원회가 안 되잖아요. 그럼 1명이든 2명이든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2명을 추천을 안 해버렸어요. 거기다가 설령 추천이 된다 칩시다. 후보 추천이 또 안 되는 거예요. 왜?
6명의 의결 정족수를 뒀거든요. 그 6명만 찬성하면 되도록 해놨단 말이죠. 근데 그때 말하자면 그때는 계산하기로 통합당은 반대하더라도 다른 6명이 오케이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런 계산으로 해놨는데 통합당이 2명을 다 갖고 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설령 그 추천위원회가 가동이 된다 하더라도 추천 자체가 또 안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자기들 뜻대로 하려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법을 바꿔야죠. 그래서 김용민 의원이 이제 법을 그 개정안을 내놨는데 발의했는데 거기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돼 있냐? 여당 원내 교섭단체 2명, 야당 원내 교섭단체 2명, 이래서 4명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바꾸냐? 국회 추천 4명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럼 통합당 필요가 없죠. 왜? 민주당 혼자서 다 할 테니까 4명 다 추천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민주당이 우리 당론 아니야. 그냥 의원 입법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통합당이 끝까지 만약에 고집하고 협조를 안 하면 바로 이 안을 통과시킬 수 있어? 이 말이겠죠. 또 그게 조금 말이죠. 뭐 국민들에게 좋게 안 보일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선다면 또 요령을 피워가지고 제1야당이 아니라도 좋다. 만약에 끝까지 거부할 경우에는 제2야당, 제3야당 순으로 그 추천권을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법을 바꿀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제 민주당은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법을 바꾸겠다. 여기에 대해서 통합당은 비토권 준다더니 지금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당초에 이게 정권 보이체가 될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니까 민주당에서 아니 야당이 비토권을 갖고 있어요. 거부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당이 반대하면 이 구성이 안 돼. 추천위원회 구성이 안 돼. 그 다음 후보 추천도 안 돼. 그러니까 그거는 거부권을 주는 거야. 어떻게 이게 정권 보이체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법을 바꿔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본래 그 사람들 본래 계산이 그렇죠. 일단 공수처법을 만들어 공수처를 이제 성립시켜 놓고 그 다음에 그때 가서 그 어떤 장애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법을 바꾸면 된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합당에서는 위헌법률 심판을 청구해 놨는데 현 이 헌법재판소가 야당 편을 들어주겠습니까? 기대하기 어렵죠. 기대 안 하는 게 좋죠. 이러니까 이제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 민주당이 내가는 명분도 거창해요. 공수처는 국민 80%가 찬성하는 거야. 그런데 무슨 말이 많아 이거죠. 그런데 세상에 그 당시의 여론조사를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공수처 설치의 정당성을 말하려다 근거로 삼는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거는. 왜냐하면 여론조사라는 것은 가변성이 굉장히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설명하기에 따라서 또 국민이 이해하기에 따라서 찬반이 심하게 엇갈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 겉에 포장을 아주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법이에요. 이게 말이지 고위공직자들 부패 막는 법이고 거들먹거리지 못하게 하는 법이고 국민에게 충성하게 하는 법이고 이런 식으로 공수처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선전을 해야 되죠. 국민이 가만보니까 맞거든. 고위공직자라고 해서 말이죠. 그동안에 거들먹거리는 꼴을 정말 못 보겠는데 고위공직자라면 한결같이 말이지 부패를 의심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좀 달라지겠군. 이런 기대를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수처 좋아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그런 거죠. 공수처의 그 근본적 저의가 뭔지를 미처 파악을 안 한 거죠. 또 이게 시대의 흐름이다 이런 주장도 하는데요. 시대의 흐름이 자기들 마음대로 시대의 흐름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겁니까? 아주 주관적인 그런 시각이고 그런 인식이죠. 시대의 흐름이라는 건. 누가 그걸 규정합니까? 사람마다 규정하는 게 다 다를 수 있지. 근데 어떻게 그걸 객관화시켜서 이게 시대의 흐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해서 안 되죠. 근데 민주당은 아주 당당히 말이죠.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대의 흐름이다. 그럼 그거에 반대하면 공수처에 반대하면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정치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독선적으로. 근데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뻔하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하산길에 접어들었잖아요. 앞으로 임기가 1년 9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근데 하산길에 접어들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사실은 어떤 정권이든 어떤 권력이든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 올라갈 때까지는 좋지만 이게 정점에서 내려갈 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히말라야 그 등산할 때도 사실은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올 때가 더
위험하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도처에 돌풀이가 있고요. 장애 요인들이 있죠. 그걸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걸 깨끗하게 정리해 줄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공수처죠. 만약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이끌고 있는 검찰이 앞으로 계속 종전의 권한을 계속 행사한다면 정권 정말 어렵죠. 지금도 벌써 말이죠. 문 대통령 측근들 얼마나 많이 기소되어 있습니까? 그 기소돼가지고 윤 총장이 지휘해가지고 만약에 그 앞으로 계속 공소 유지를 해나가면서 하면 헤어나기 어렵죠.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대통령과 대통령의 뭐 친인척은 아주 이게 성역이 돼 있다시피 했는데 힘이 슬슬 빠질수록 레임덕이 먼저 짙어질수록 검찰의 창끝이 그쪽으로도 겨냥될 수가 있거든요. 문제죠. 이러니 문 대통령으로서 뭔가 나를 보호할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정권을 이제 후계 정권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왜? 여기서 정권 끝나버리고 이게 다시 보수 우파 쪽으로 정권이 넘어가면 우리는 큰일 났거든. 자기들 한계 있으니까 얼마나 보복 정치를 심하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후계 정권을 만들자면 가장 뭐 자기들이 생각할 때 애초에 적임자라고 생각했던 조국 전 법무장관이라든지 지금 김경수 경남도지사. 근데 하필이면 이 사람들 전부 검찰에 다 걸려 있습니다. 기소돼 있죠. 재판도 받고 있고. 이러니 이 사람들 완전히 깨끗하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자기 후계 구도가 차질이 생기는 겁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 지금 의원 친문 핵심이 아니잖아요. 그 문 대통령 후계자가 되기엔 상당히 어렵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 사람 친문도 아니고 말이죠. 오히려 친문으로부터 배척당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후계 구도를 위해서라도 공수처가 나서서 이 깔끔하게 만들어줘야죠. 이 공수처가 문 대통령의 갑옷이 될 수 있을까요? 그 공수처로 문 대통령이 철갑을 두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문 대통령이 이거 알아야 됩니다. 왜? 충성이란 게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에 인사청문회 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죠.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충성을 조국에 대해서 충성을 한다든지, 그 다음 정의에 대해서 충성을 한다든지, 뭐 이런 충성 같은 그거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안 변하지요. 그런데 사람에 대한 충성은요, 움직입니다. 바뀌는 거죠. 사람이 바뀌면 바뀌는 거고, 권력이 이동하면 그것도 따라 이동하는 겁니다. 문 대통령이 지금은 권력의 정점에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충성하겠죠. 누구든지. 근데 문 대통령이 이제 권력을 떠나게 되면 새로운 권력자에게로 충성이 옮겨가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이치 아닙니까? 그건 문 대통령이 나 임기 끝났어도 나한테 충성할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그 오산이죠. 그래서 이 만약에 공수처를 만들었다 공수처장이 대통령을 위해서 봉사해요? 공수처장쯤 되는 사람 같으면 머리도 아주 남보다 뛰어날 거고 더 많은 걸 알 거고 지식도. 그런 사람이 대통령 특정인을 위해서 충성을 다할 것 같습니까? 아니죠. 왜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 볼 때도 오히려 대통령은 큰 우왕거리 하나를 만드는 셈이다 이런 생각도 해야 됩니다. 지금은 만약에 만들어 놓으면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내 편을 들고 내 갑옷 역할을 해주겠지만 내가 떠나고 나면 아니죠.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문 대통령 내 임기 이후에 대한민국도 생각해 줘야 됩니다. 나 임기 끝나고 나면 내가 할 게 뭐야? 그거 아니죠. 전에 왜 그 프랑스 혁명 문재인 대통령 좋아한다면서요.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어요. 자기도 프랑스 혁명 아주 좋아한다고. 프랑스에 가서 문 대통령도 그랬고 다 그랬지 않습니까? 프랑스 혁명 좋아한다고. 근데 그 프랑스 혁명은 루이 16세 때 일어났죠. 근데 루이 16세의 아버지 루이 15세 그 다음에 루이 15세의 그 애인이었죠. 퐁파도르 후작 부인. 근데 두 사람 중에 누가 한 이야기라고 그래요. 어떤 이야기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대홍수야 나든 말든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근데 어느 쪽에서 했는지 그게 이제 좀 서로 엇갈린다네요. 루이 15세의 말이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고 퐁파도르 부인이 했다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다는데 어쨌든 그런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 말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아들한테 그런 엄청난 비극을 며느리하고 엄청난 비극을 안겨준 거 아닙니까? 무책임하면 이렇게 됩니다. 조국의 역사에 대해서, 국민의 역사에 대해서,
대통령 무한 책임을 진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죠. 예, 대통령 이 공수처에 너무 그렇게 집착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공수처가 대통령인 나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짐이 될 것인지, 정말로 이 공직사회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긍정적이고 또 발전적인 그런 역할을 해주는 기관이 될 것인지, 이거 한 번 더 심사숙고해 보세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